되게 희한한 사건인데 성인 남자가 새벽에 15분간 사람 넷을 죽입니다. 미친 새끼가. 그리고 도망치는 걸 경찰이 현행으로 체포해요. 그럼 다 끝난 거야 이거. 뭐 볼 게 없어. 현행이니까 구체적인 입증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바로 검찰 넘어가고 재판까지 다이렉트로 꽂는 건데, 참고로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이 나라가 살인범을 기소한다는 게 뭐예요? 일단 벌 거 실형 확정이라는 거지. 그 어떤 나라보다 검사의 승소율이 높잖아요. 그럼 이 새끼는 몇 년형이 나왔을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예측해 보시라고. 몇 년형이 뭐야? 대부분 사형 선고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이 새끼 무죄로 나와. 피해자가 죽기 전에 신고했고요. 출동한 경찰이 이 새끼 지금 손에 흉기 들고 있는 거 보고 잡은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새끼가 무죄로 나왔다니까? 범인 맞는데? 뭐, 씨발, 이거 뭐 중동에서 명예살인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일본에서 이런 일이 가능해? 아직 말하지 않은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진 않냐? 이런 생각 해봐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 보고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대체 뭐 때문일까 싶어가지고 찾아보고 막 순식간에 다 읽어내려갔거든. 진짜 희한한 사건이야. 오늘 이거 이야기해 볼 건데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어떻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봐봐요. 여기가 효고현의 고베시 키타구라는 주택가입니다. 2017년 7월 16일 오전 6시 20분 해 뜨기 직전에 이 동네에 사는 중년 아저씨가 잠에서 일어났어요. 건강관리 삼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씩 돌고 집에 들어가는데 현관문 열고 길거리 나오자마자 괜히 뭔가 기분이 이상했대. 그래서 이 기분이 뭘까 막 주변을 둘러보는데 어쨌든 그 기분이 맞았어. 저 옆에서 피투성이 상태로 서 있는 여자를 본 거야. 이 여자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웬 차에 붙어가지고 그 운전자에게 무슨 말을 막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딱 봐도 피가 왜 나 있어 아침에. 무슨 일 난 것 같으니까 가까이 가봤습니다. 대충 들어보니까 그래. 일단 이 다친 사람은 한 50대쯤 되는 여자야. 이 운전자에게 막 뭘 항의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거 운전자 잘못으로 교통사고 난 거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계속 들어보니까 또 그걸 단정할 수도 없는 게 다쳐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무슨 말을 정확히 못하더라고 이 여자가. 횡설수설해. 유일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이 말로 그동안 이 중년 아저씨가 생각하던 건 다 틀린 내용이 됩니다. 아들에게 야구방망이로 맞았대. 그리고 집에는 아직 자기 부모님도 있으니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집에서 아들에게 폭행당하다가 도망 나왔고 지나가는 차 붙잡아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지. 이 판단이 선 중년 아저씨 바로 휴대폰 꺼내 경찰에 신고합니다. 사건이 이렇게 시작되는 건데 이게 사건이 생각보다 커요. 일단 범인은 26, 다케시마 카나미라는 새끼입니다. 이 새끼. 말 존나 안 듣게 생겼어. 얼굴이 공개되긴 했는데 이게 실명이 아닌 것 같아. 다케시마 카나미가. 왜냐면은 신상이 보호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유는 마지막에 나옵니다. 집에서 자고 있던 할머니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10차례 이상 폭행했고요. 주방에서 식칼을 꺼내가지고 할아버지를 찔렀어. 이 비명 소리에 엄마도 일어나서 아들 말리려다가 같이 야구방망이에 맞은 거죠. 그래서 도움 요청하러 밖에 나왔다가 지나가는 차 붙잡았고 이 장면을 또 산책 나온 동네 아저씨가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한 것이고 다케시마는 엄마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이미 쓰러진 할아버지 할머니를 칼로 몇 번도 찌르고 자기도 집 밖으로 나왔어요. 이때 경찰에 신고 전화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까 그 동네 아저씨가 맞는데 다른 한 번은 칼에 찌른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경찰에 전화를 건 거지. 경찰 도착했을 때는 사망이 있었고 밖에 나온 다케시마는 칼과 야구방망이 한 손에 들고 막 걸어 다녀. 그러다가 집 근처에서 마주친 동네 할머니랑 중년 여성까지 죽입니다. 4명 죽인 거야 지금. 이미 해뜰 시간이고요. 비명도 크게 들려서 밖에 나와본 동네 사람들이 많아요. 이 새끼 막 양손에 흉기 들고 필칠갑해서 걸어 다니니까 사람들 놀래서 소리 지르고 신고하는 것 같으니까 얘가 그때 상황 파악하고 어딘가로 뛰더라고. 거기가 바로 이 철도 건널목입니다. 여기가 절로 가는 길이래요. 아리마 신사라고 하는데 신사에 도착했어.
안에 들어가려는 순간 경찰에 체포됩니다. 이게 오전 6시 34분. 할아버지가 첫 신고하고 14분 만에 4명 죽이고 체포된 거예요. 엄청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던 거야. 동네 아저씨의 신고도 동시에 있었으니까 다른 경찰들은 폭행당한 엄마에게 갔겠죠.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왜 그랬는지 모른대. 어쨌든 이 새끼는 현행으로 체포됐잖아요. 깜빵 가는 거 당연하고 사형까지도 생각해 봐야 돼. 문제는 동기입니다. 엄마도 폭행은 했지만 행동을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더 과도한 범행을 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목적 같아 보이기도 하거든. 아이 씨발놈이 왜 갑자기 살쪄가지고 이 지랄을 한 거야. 여기에 체포된 다케시마는 아무 이유가 없대. 누구라도 상관없이 칼로 찔러보고 싶었다는 거야.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5명을 공격한 거죠. 4명 죽이고. 이거 말고는 제대로 된 진술이 안 나왔습니다. 그나마 했던 말이 병신 같은데, 아, 학교나 직장이 생각만큼 재미가 없었고, 신사에 가면은 동창생과 결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아니, 야구 방망이로 때려 쓰러진 할아버지 할머니 위에 올라타서 칼로 내리찍은 새끼가 이제 와서 뭔 개 같은 소리야. 사실 뭐 용의자의 말이 우선되지는 않죠. 물질 증거, 피해자의 진술이 교차 검증되면 그때 용의자의 말로 사실화하는 거잖아요. 이거 맞아? 이렇게. 하도 병신 같은 소리를 하길래 아 이거 또 다른 뭔가가 있다 싶어서 유일한 생존자인 다케시마의 엄마 얘기를 더 들어봅니다. 자다가 집안이 시끄러워서 일어났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고 있었고 이걸 말리려다가 자기도 맞아서 팔이 부러지고 피가 났다는 거지. 그리고 밖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한 거래요. 이 얘기를 3번째 하는데 그만큼 다 각각 교차 검증이 됐다는 겁니다. 엄마의 말은 사실이야. 다케시마가 체포될 때 경찰은 이 새끼가 제정신 아닌 것처럼 보였대요. 일단 눈부터 돌아 있으니까. 검찰 넘어가서 조사하고 기소 준비하는 동안 정신감정을 여러 번 했거든요. 확실히 그래 보이긴 하는데 여러 번 했다는 건 뭐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 이 부분은 또 뒤에서 알아보고 다케시마 이거 어떤 새끼인지 좀 알아봐야 됩니다. 중학교 때 육상부 했대요. 학교 말로는 연습 빼먹지 않고 사고도 안 치고 뭐 하나 가르쳐 주면은 맨날 그것만 연습하는 애야. 성실하고 인내력도 있는 성격 같은데 같은 동아리 후배 말로는 뭐 공부 잘하고 게임 얘기도 많이 하는 그냥 뭐 평범한 중학생 그런 스타일이래요. 친구의 아빠는 아니 뭐 웃긴 게 친구도 아니고 친구 아빠의 말은 뭐야? 다케시마가 다른 반에서도 알 정도로 성격이 좋고 문제될 행동 한 번 없었대요.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게 목표인 우등생이래. 근데 애 새끼 갑자기 이상해졌다는 거야. 중학교 성적에 안 맞는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전문대에 들어갔습니다. 전자공학과. 이것도 중퇴했어요. 여기서부터 사람들 평가가 많이 달라져. 성적이 나쁜 애는 아닌데 항상 애가 표정이 없고 친구도 없었대요. 다들 관심 없는 존재라서 얘가 뭐 특별히 인상에 남지는 않지만 대체로 좀 고립된 사람 같이 느껴졌다는 거지. 그래서 대학교도 그만둔 것 같아. 적응 못 해가지고. 그 뒤로는 물류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전자 전문 학교 컴퓨터 관련 학과에 진학하거든요. 여기서 또 평가가 좋아져. 우수상 받은 장면이에요, 이게. 그때 사진이고 표정도 좋아 보이잖아. 학교 홍보 책자에 사진이 올라갈 정도로 이미지가 좋은 사람이었대요. 이번에는 학교 잘 졸업했어. 그래서 IT 회사에 취직했는데 자기 생각이랑 좀 안 맞아가지고 금방 퇴직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번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방구석에 들어가 앉아 있었다는 거죠. 맨날 할아버지가 주변에다가 그런 거야. 손자놈의 새끼 맨날 집구석 들어 앉아갖고 뭐 하는지도 모르겠다. 걱정이다. 이런 말을 자주 했었대. 이 집에 오는 사람들도 다케시마를 제대로 본 적이 없대요. 집 밖이 아니라 집 방 밖으로도 잘 안 나오는 초히키코모리였던 거야. 갑자기 또 왜 이렇게 됐냐고. 주기적으로 좀 변하는 조울증 같은 게 있어 보이기도 하죠. 여기서 히키코모리를 잠깐 얘기하자면은 일본에 이런 사람들 많다고 하잖아. 애초에 어원이 또 일본에서 나온 거고. 원인이 이 나라의 정서 때문인 게 좀 커 보여요. 어릴 때부터 주변에 피해만 안 주면 뭘 해도 좋다는 식으로 애를 키운대, 일본에서는. 이게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순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순대를 쌈장에 찍냐, 소금에 찍냐, 취향 차이가 있잖아요. 이때 어떤 애가 나는 생크림에 찍어 먹을래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 가만히 안 있어. 너 씨발 또라이냐? 소금에 찍어라. 이러면은 쌈장파가 못 참아. 미친 마달못 새끼들 진짜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쌈장이다. 차원이 다르다. 개 난리친다고. 근데 일본은 생크림? 그래? 이러고 만다는 거죠, 정서가. 생크림에 찍어 먹어도 그건 네 선택이고 네 취향인데 내가 막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다름을 어릴 때부터 존중해주는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강합니다. 그럼 얘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일본의 정서를 예로 드는 거예요. 그럼 이 생크림 찍어 먹는 애는 계속 그렇게 크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너무 간섭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남에게 조금 더 좋은 방향이 있는데도 그걸 제시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가. 결국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지만 아무도 추천하고 해주지도 않는 사회라는 거지. 이게 사실은 체벌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없어진 지 꽤 됐지만 일본은 훨씬 전부터 없던 나라거든. 잘못을 하면 맞는 건데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학생이 잘잘못을 판단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초개인적인 성향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성인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학생이 적응을 못해가지고 중퇴하는 경우가 꽤 있대요. 아무튼 뭐 이렇게 졸업은 했어.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인데 학교와 사회는 너무 다르잖아. 성인 되면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행동해야 된다고. 근데 매사에 모든 걸 존중한답시고 아무것도 추천받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 애들이 선택의 폭이 좁은 거야.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선택하는 방법을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해졌지만 그래도 인터넷이랑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혼자 이것저것 검색할 기회가 많아. 게임도 하면서 어떤 집단 협업, 조직 사회를 조금은 간접 경험한단 말이야. 정보량을 바탕으로 선택하고 고민하면서 경쟁하는 경험을 조금 해봐요, 애들이. 그러다가 부모한테 야 공부 좀 해. 지 아빠 닮아가지고 이런 소리 한번 들으면은 좀 정신 차리라는 말이잖아. 그 자체가 엄마의 말을 듣든 안 듣든 선택의 폭이 조금은 열려있는 그 결정의 기회를 갖긴 한다는 거지. 근데 일본 어떠냐? 인터넷이 발달하고도 컴퓨터 사용률이 낮아요. 얘네는 PC방도 없고 방구석에서 혼자 하는 플레이스테이션이 전부란 말이지. 만화책 보거나. 다 혼자 하는 거라고. 놀이 자체에도 경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 뭘 찾아보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럴 일이 없죠. 그나마 씨발 게임도 경쟁이 아니야. 정해진 대로만 진행되는 스토리 게임이에요. 우리나라는 소환사의 협곡에서 막 엄마 터트리고 개난리 치면서 싸우잖아. 그 과정에서 협동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한단 말이야, 그래도. 이 나라는 안 그래. 누군가와 뭘 같이 안 하니까 주도적이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책임감도 안 생겨요. 이 상태로 성인 돼서 회사 다니면 씨발 이게 바보지 뭐냐? 다케시마 이 새끼도 회사 오래 못 다녔잖아. 갑자기 대학 가서 그만뒀다가 회사 다니고 그만뒀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취직했다가 그만뒀다가 그만두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 조직 사회에 적응을 못한 거야. 특이한 게 우리나라는 특별 활동도 정규 과목의 연장이죠, 사실. 영교실, 8, 9교실 국영수 배운다고. 학교에서 우리나라는 취미를 권장하지 않아요. 아르바이트도 굉장히 제한적이죠. 부모가 시키지 않으려고 해. 일본은 이런 면에서 자유롭습니다. 부활동 적극 권장하고요. 아르바이트 아무나 할 수 있어, 학생이라면. 오히려 사람들과 뭘 어울려 하는 기회가 많지 않나 그러면 싶지만 나라의 정서가 이걸 또 가로막는다는 거죠. 개인의 성향을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위기를 느껴요. 저 사람은 순대를 생크림에 안 찍어 먹는데 난 그런 사람이잖아. 그러면 내가 이걸 말해도 될까? 고멘나사이 하게 되지 않을까? 이 고민을 혼자 한다는 거지. 별것도 아닌 걸로. 결국 개인적이면서 눈치까지 엄청 보는 사회가 그래서 완성됐고 뭔가 불만이 생겨도 사회에 수능적이고요. 눈에 띄지 않는 사람으로 살라는 게 일본의 교육이 된 거야. 이렇게 성인이 돼서 사회로 나왔을 때 조직이 뭔지, 선택이 뭔지, 책임이 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책임을 져야 하는데 회피하는 게 아니야. 그 개념이 적어.
그래서 사회생활에 바로 적응 못하면 안 그래도 일본은 취업의 기회가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한 번 나가리면 영원히 나가리 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예요. 이게 체벌 하나 없어서 생긴 문제일 가능성이 커 보여요. 제 생각에는. 미국도 체벌이 없는 나라지만 나서는 걸 눈치 주진 않는 사회잖아. 그러니까 개개인의 다양성을 드러낼 수 있는데 이 나라는 못 드러내 하필. 그 차이지. 이게 나라 분위기를 굉장히 다르게 만든 것 같아요. 일본의 특이한 분위기가 또 있어요. 앞에서 말한 문화가 고착화되면서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 라는 희한한 공기가 있다는 거죠. 한국은 뭘 모르면 츤데레야. 이 병신 새끼는 아직도 이런 걸 몰라? 야, 얘 누가 뽑았어? 어? 야,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서 알려줘. 그러면서 혼내지만 가르쳐 준다고. 근데 일본은 그게 없대요. 화도 안 내. 스스로 눈치챌 때까지 계속 꿍하게 있어. 돌려 가면서 문제 삼고 교토화법으로. 앞에서는 웃으면서 신경 안 쓰는 척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도 뒤돌면 욕하고 왕따 시키고. 이지매의 나라잖아. 이 나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꽤 많대요. 다케시마 얘도 이런 분위기에서 큰 사람이라 회사나 학교나 뭐 다 적응을 못했던 거지. 그래서 컴퓨터 쪽으로 진로를 잡으려고 한 건 아닐까 싶어. 얘가 IT 회사 이런 데 들어가려고 했었잖아. 혼자 일하는 게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회가 혼자 일하는 게 어딨어요. 그러면 유튜브 해야지. 그래서 학교 다니고 취업 이런 시도를 몇 번 하다가 다 포기하고 방구석 희끼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범죄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 고립된 사람인 거잖아요. 친구들의 평가가 맞아요. 고립되면 어때?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왜? 타인의 추천을 못 받아 보니까 선택의 폭이 적어지니까 혼자 계속 자문자답 반복하다 보면은 사람은 결국 나에게 유리한 합리화적인 결론에 도달할 때가 많거든요. 나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러는 건데 어떤 특정 계기만 있으면 나 각성한다. 그리고 발 여자들도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게 꼭 있어. 다케시마가 방구석에 오랫동안 짱 박혀 있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당연히 한 소리 할 수 있지. 이놈의 새끼 어떻게 되려 그래 커서. 여기에 열받아가지고 충동적으로 사건을 저질렀을 수도 있고요. 아마 오랫동안 자기가 일이 안 풀리니까 이 좀 스트레스, 자격지심, 불만 이런 걸 좀 눌러 쌓고 살았을 것 같기도 해. 아까 잠깐 정신검사 얘기했잖아요. 검사가 이 검사를 여러 번 신청했는데 그 이유가 조현병 증상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신 문제로 가서 심신상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으면은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잖아. 검사 입장에서는 최고 형량 따내는 게 좋은 건데. 이걸 막아보려고 여러 번 감정 시도한 것 같아요. 검사의 차이가 있진 않을까 싶어서. 근데 정신 문제가 결국 확인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대로 사건 4년 만인 2021년 첫 재판이 열렸어요. 타케시마가 범행 인정했는데 자기 조현병이라서 심신미약이래. 무죄래. 검사는 그럼 오마에 왜 아리마 신사로 갔냐는 물어보니까 여기에 다케시마가 바로 증상이 나와요. 사건 이틀 전 전문학교 다닐 때 알던 여자애가 인터넷에 어떤 글을 올렸는데 이게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신호였대. 그런 적 없어요. 이런 여자의 존재도 확인이 안 되고요. 지금 혼자 미친 척 하는 거야. 범행 하루 전날은 그 여자애가 신사에 오면 결혼하겠다는 목소리가 들렸대요. 무슨 말이냐 정확히 뭘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은 와타시와 오마에 둘뿐이고 다른 닌겐들은 철학적인 좀비다. 그래서 그 여자가 초이상적인 존재로 생각이 됐다는 거야. 얘 말로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변호사가 대체 이걸 어떻게 카바치냐? 아무리 큰 돈 받아도. 다케시마는 우리의 의뢰인장 아리마 신사로 가면 여자랑 결혼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다면서 그 여자의 환청이 가족을 죽이라고 지시해 무의식적으로 몸이 움직였다고 안간 힘을 써봤어요. 말이 길어서 그렇지 뭐 망상병, 조현병 이런 거야. 그럼 여기서 대체 그 미친 철학적 좀비라는 게 뭐냐? 모르지 뭐 조현병 걸린 새끼 말을 어떻게 해석해요 우리가. 그냥 뭐 겉모습은 사람과 같지만
자아나 의식이 없는 존재의 뭐 철학적인 표현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중요하게 들어줄 얘기는 아니라서 여기에 대한 공방은 없었고, 검찰은 다케시마가 확신이 심하고 스트레스를 쌓아 폭발시키는 성격이라면서 정신질환은 인정하는데 우리도 부분적으로 책임 능력이 좀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케시마는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면서 사과는 했어요. 그런데 이 사과하는 자체가 범행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잖아. 문제는 조현병이라고. 이 새끼가 사과하면서도 꾸준히 환청이 들렸고, 특히 사건 전날 밤엔 주변 사람들이 또 철학적 좀비로 느껴져가지고 이걸 물리쳐야 그 여자랑 결혼할 자격을 얻게 되는 나의 어떤 수련 과정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가 조현병 나라의 주인공인데 철학적 좀비들에게 잡혀있는 공주를 구출하는 미친 씹덕 망상 이세계 애니 속에 들어가 있는 줄 아는 것 같아. 마지막에는 뭐 카운트다운 소리가 들려가지고 아리마 신사로 도망쳤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면은 다 환청이었고, 지금은 자기가 약물 치료 받고 있어서 환청이 줄어들었대요. 이 진술 때문에 재판이 조금 이상해졌어. 이 새끼 지금 반성하지만 확실히 조현병 때문에 자기 의지랑 상관없는 행위를 했고, 지금 약물 치료로 증상이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자기 조현병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잖아. 이거 까딱하면 감형이야. 검사는 어떻게든 정신문제와 상관없다는 주장을 하려고 의사 2명을 붙여서 다시 검사해봤어요. 정신문제 있는데 부분적인 책임이 있냐, 이쪽으로 물고 싶은 거지. 변호사도 여기에 당연히 방어해야 되니까 책임 능력 있다 없다로 꽤 공방이 길었습니다. 여기서 지랄 같은 결과가 나와요. 2021년 11월 4일 법원은 이 다케시마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4명 죽였는데. 변호사의 전략이 먹힌 재판이라고 봐야겠죠. 누구나 변호받을 권리는 있고 그 변호를 어떻게 할지도 거짓말이 없다면 자기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로 확인이 모호한 무형의 부분을 많이 건드립니다. 변호하는 쪽에서는. 그게 다케시마에게는 조현병이었고요. 검사는 여기 말려든 것 같아요. 제가 뭐 당연히 법지식은 없지만 결과가 나왔으니 말은 해볼 수 있잖아요. 변호사의 정신문제 주장을 무력화하는 데만 검사가 집중한 것 같아. 그냥 밀고 나갔어야지. 체포의 이유대로 4명을 살인한 혐의만 계속 문제 삼았다면 이야기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국민재판으로 가가지고 4명이나 죽인 혐의를 무죄라고 봐야 하냐, 아무리 정신병이 있다 한들. 그럼 달라지지 않았을까? 기소하면 거의 범죄자 확정되는 나라에서 변호사가 무죄를 받아냈다고. 지금 4명 죽였는데, 연속살인범을. 다케시마 변호사 이날 대박난 거죠. 판사는 무죄를 선고하지만 그 와중에 또 착한 척은 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한 사실은 변함없으니 그걸 잊지 말고 치료에 임하라는 뭐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다케시마 이 새끼 뭐 볼장 다 봤잖아요. 이제 연기할 필요 없지. 별 반응도 없었대요. 당연히 검찰과 피해자 가족이 납득할 수 없다면서 항소하는데, 그러자 법원도 뒤늦게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면서 항소합니다. 다시 재판하자는 거야, 법원에서도. 근데 상급 법원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요, 무죄를 유지했어요. 니네 사실 오인 없었어, 제대로 한 거야, 이렇게 말한 거지. 이때 판사가 항소 기각하면서 다케시마는 자신과 그 존재를 알 수 없는 여자 외에 모든 사람들을 철학적 X발 좀비로 확신했고, 그 망상의 압도적인 영향으로 범행을 저지른 건 피고가 심신미약 상태인 걸 부인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라고 했거든요. 뭔 소리야? 다케시마 이 새끼 진술 다 인정해준다는 거야 지금. 뭐 이게 뭐 80년대 재판도 아니고 2020년 이후란 말이에요. 미국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연쇄살인범들 또라이구나 싶으면 병원에 많이 보냈다고, 교도소 안 가고. 근데 이제 안 그래. 그렇다 한들 감옥에 가두고 치료합니다. 그러면 씨발 거 좀 보고 배우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뭐 판사가 좀비 아니에요? 대체 아니 철학적 좀비가 뭐야? 예? 다케시마 빼고 이거 아무도 인정 못하는 재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죄를 2번이나 받으면서 형이 확정됐고요. 이 새끼가 그러니까 살인범으로 몰렸다가 무죄 받은 사람이죠? 이러면 나라에서 이 새끼 신상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도 사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신상 보호 받으면서 뉴스나 뭐 언론사들은 얘를 지금 이후에 취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는 곳, 이름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 새끼의 실명이 아닌 것 같다고 한 말이 여기에 있는 거죠. 철저하게 보호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4명 죽인 새끼입니다. 정신병이 먹혀가지고. 이런 같은 살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게 특이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더 악독하고 개 같은 사건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